네, 오늘은 벌리와 맨유의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에서 볼 수 있었던 맨유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맨유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호날두 대신에 카바니가 선발로 나왔다는 것인데요. 호날두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들스브로전에서 연장전까지 다 치른 상태였기 때문에 호날두를 선발로 내세우지 않고 체력이 좀 더 비축되어 있었던 카바니를 선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포그바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리그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선발로 출장했다는 것인데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10월 24일에 있었던 리버풀전에서 퇴장당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에 못 나왔기 때문에 약 3개월 만에 리그에 선발로 출장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포그바가 선발로 나오면서 전형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맥토미니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 포그바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에 나오면서 전방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정삼각 형태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었었는데, 이 공격을 할 때는 포그바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함께 공격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고, 이때 뒤에서 맥토미니가 이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격할 때는 역삼각형 형태의 공격 라인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경기를 보면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맥토미니, 포그바가 3명의 선수가 정삼각형 형태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유가 공격하는 상황이 되면 포그바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면서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앞선에 위치하고 그 뒤에 맥토미니가 위치하면서 역삼각형 형태의 전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맨유는 공격할 때 정삼각형 전형에서 포그바가 올라가주면서 포그바의 공격적인 성향을 조금 더 활용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맨유의 득점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포그바가 득점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루크쇼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에서 포그바가 공격적으로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루크쇼의 크로스를 받아서 득점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포그바가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높은 지역까지 올라온다. 이것이 오늘 맨유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고요. 두 번째 특징은 산초가 왼쪽, 그리고 레시포드가 오른쪽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산초가 이 도르트문트에서도 그렇고 사실 오른쪽 측면에서 좀 더 좋은 활약을 펼치는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솔샤르가 감독으로 있을 때부터 많은 팬분들이 좀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이 산초를 솔샤르 때도 왼쪽에 세웠다는 것이었는데, 랑닉이 부임한 이후에도 산초를 왼쪽에서 플레이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산초가 도르트문트에서도 뛸 때도 이 좌우 풀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선수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산초가 풀백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좋은 공격 찬스들을 만들어낼 때가 많았었는데, 맨유에서는 아무래도 오른쪽에는 완비사카가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플레이들이 잘 나오지 않았고, 달로 또한 오른쪽에서 그렇게 좋은 공격력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초와 달로의 조합도 그렇게 큰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랑닉 감독도 계속해서 산초를 왼쪽에 보내놓고 루크쇼의 오버래핑을 활용해서 루크쇼와 산초의 호흡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경기 장면을 봐도 산초가 왼쪽에서 볼을 잡을 때 루크쇼가 빠르게 공격적으로 가담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때 루크쇼에게 산초가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고, 이 루크쇼를 상대 수비가 따라가면 산초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산초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볼을 전개하면서 맨유의 공격 방향 자체가 왼쪽으로 많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기록을 살펴보니까 맨유가 공격 방향이 왼쪽에서는 42%, 오른쪽에서는 35%의 공격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맨유의 공격 자체가 왼쪽으로 많이 쏠려있는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산초가 볼을 잡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산초를 비롯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루크쇼, 여기에 대해서 맥토미니, 카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그바까지 왼쪽으로 모여들면서 대부분의 선수가 왼쪽에서 플레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에서 선수들이 모여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상대 수비가 한쪽 측면으로 쏠리게 되면 이때 반대쪽에 있는 레시포드가 측면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이러한 패턴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러한 플레이는 사실 솔샤르 감독 체제부터 맨유가 자주 보여주고 있는 공격 패턴이기도 하고요. 랑닉 감독도 맨유로 부임해서 한쪽으로 상대 수비를 몰아넣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레시포드의 침투를 활용하는 이러한 플레이들을 자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를 보게 되면 산초가 볼을 잡을 때 산초를 중심으로 포그바, 브루노 페르난데스, 루크쇼, 여기서 맥토미니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선수가 왼쪽으로 모여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고, 또한 이 장면에서도 보면 산초가 볼을 잡을 때 많은 선수들이 왼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벌리의 수비수들이 왼쪽 측면으로 시선이 쏠려있는 상황인데, 이때 반대편에 있는 레시포드가 측면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이러한 플레이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쉬웠던 점은 레시포드가 오른쪽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레시포드가 사실은 왼쪽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이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좋은 모습이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레시포드가 볼을 잡았을 때 오른쪽 측면으로 볼을 몰고 가면 사실 크로스를 올리는 데는 크게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고 오른쪽에서 플레이하다 보니까 중앙으로 접고 들어왔을 때 왼발로 슈팅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슈팅할 수 있는 각도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하면서 레시포드가 오른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맨유의 공격 방향이 너무 왼쪽으로 쏠려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맨유의 공격에서 다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가 전반전에는 이 벌리를 거의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맨유가 선제골을 득점하기도 했고 전반전에는 벌리가 슈팅을 단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맨유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이 되면서 맨유의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맨유는 지난 주말 미들스브로전에서 연장전까지 치르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랑닉 감독이 오늘 선발 라인업에 호날두와 딘 핸더슨을 제외하고 미들스브로전과 똑같은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면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랑닉의 축구가 사실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반전에 맨유가 많은 압박을 시도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은 소모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체력적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전과 다르게 후반전에는 벌리에게 많은 찬스를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벌리가 전반전에는 단 한 차례도 슈팅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후반전에는 슈팅을 9개나 기록하면서 맨유의 골문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맨유가 체력이 떨어지면서 세컨드볼 상황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후반전에 벌리가 경기를 조금 더 잘 풀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벌리는 크리스 우드가 떠났지만 베오르스트를 영입하면서 여전히 이 공중볼을 활용한 전략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베오르스트에게 한 번의 롱패스를 보내주고 베오르스트가 볼을 떨어뜨려줬을 때 떨어지는 볼을 향해서 벌리 선수들이 접근해서 세컨드볼을 차지하는 이러한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의 기록을 보면 이 맨유와 벌리가 패스의 횟수가 한 200개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롱패스의 횟수는 단 3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벌리가 패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롱패스를 많이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맨유는 세컨드볼이 떨어질 때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도 했고 오늘 중원 조합이 맥토미니와 포그바였는데 이 맥토미니와 포그바가 이 수비라인 앞을 정말 잘 보호하는 유형의 선수들은 또 아니라서 이 세컨드볼이 중앙에 떨어졌을 때 세컨드볼을 차지하는 플레이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그바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맥토미니를 중심으로 브루노 펜데스와 포그바가 앞선에 위치하는 전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수비하는 상황이 되면 브루노 펜데스와 포그바가 빠르게 내려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맨유의 수비라인 앞에 많은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벌리가 세컨드볼을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맥토미니가 최후방에 있고 포그바와 브루노 펜데스가 앞선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반대편에 있는 브루노 펜데스가 빠르게 수비로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맨유의 수비라인 앞에 공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벌리는 베오르스트에게 한 번에 롱패스를 보내주고 베오르스트가 맨유의 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벌리가 세컨드볼을 차지할 수 있는 수월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수비라인 앞에 공간이 발생하다 보니까 맥과이어가 수비라인 앞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 수비라인 앞에 공간이 발생했을 때 맥과이어가 성급하게 뛰쳐나오다가 수비 뒷공간이 발생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맥과이어가 워낙에 뛰쳐나오는 성향이 강한 선수이긴 하지만 오늘 수비라인 앞에 공간이 발생했다는 것이 맥과이어의 약점을 드러나게 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점 장면을 봐도 베오르스트가 볼을 잡을 때 맥과이어가 수비라인에서 뛰쳐나오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 다음 장면을 보면 맥과이어가 뛰쳐나온 상태에서 베오르스트에게 돌파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유의 수비라인에는 바란 혼자 남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바란이 베오르스트를 막으러 가는 상황에서 베오르스트가 측면에 있었던 제이 로드리게스에게 너무나 편하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이 로드리게스가 벌리의 동점골을 득점했는데요. 이렇게 맨유는 팀 전체적으로 후반전에 체력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랑닉 감독의 교체 타이밍이 다소 좀 아쉬웠습니다. 랑닉 감독은 오늘 경기에서 68분에 호날두를 투입했고 그리고 80분에 링가드 그리고 85분에 엘랑가를 투입했는데 사실 68분에 투입된 호날두는 체력적으로 그렇게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는 아니고 그리고 링가드와 엘랑가는 이 경기 종료를 한 10분 정도 남기고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팀에 그렇게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대에 투입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맨유가 체력적으로 벌리에게 밀리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라는 것이 오늘 경기에서 랑닉 감독의 교체 전술에 다소 비판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결국 오늘 맨유는 벌리에게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5위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사실 오늘 맨유는 벌리가 이 리그에서 가장 최하위 팀이기 때문에 오늘 승리를 무조건 가져갔어야 되는 경기였고, 더군다나 맨유는 이 아스날과 토트넘에게 이 승점이 3점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그런데 맨유가 아스날과 토트넘보다 경기를 한 두세 경기 정도 많이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야 되는 경기였지만 벌리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맨유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